안녕하세요. 제가 듣기에는 동문 모임이라고 네. 들었는데 동문 모임에서 부동산 공부까지 하시면 어떡해요? 어? 저 같은 사람만 있어야 되는데 다들 나름 사회에서 저명하신 자리에 다들 계실 걸로 알고 맞이하면서 혼자 괜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아는 걸로 생각을 하고 원래 제가 이걸로 강의를 해보기는 처음이에요. 이쪽에서 이거하고 관련된 일도 하고 있고 다른 것들은 조금 강의를 전달을 좀 해드렸었는데 요 내용은 머릿속에 있던 거를 이번에 좀 정리하는 개념을 더하여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잘 알려드릴지는 모르겠고 또 하나 양이 참 방대한 분량이에요. 이게 방대한 걸 1시간 반 동안 전달을 해드려야 된다는 게 저에겐 가장 큰 숙제예요. 그래서 거꾸로 이따가 내용을 알려드리면서 물건에 대한 설명은 안 할 거예요. 그거를 하기 시작하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지고 얘기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인 투자 흐름, 재건축에 대한 뭐 제한 요건 이런 것들 알아보다가 구역에 대한 비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만 정리를 조금 해드릴게요. 워낙 좋은 분들의 모임이어서 저도 좋은 이미지로 기억이 되어야 되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인사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로 여기 아래에 있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명숙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마케팅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동네에서 보시는 부동산하고는 조금은 색깔이 많이 다를 거고요. 전국에 있는 실시간 시황을 접하기 때문에 지금은 대구가 뜨고 있고 광주의 서구 쪽이 핫하고 있고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근거 자료를 계속 같이 쳐다보면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저는 한동안 재건축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남는 돈이 아니면 재건축하지 마셔라 라고 말을 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시점이 달라졌고 그걸로 인해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관심을 두셔야 될 때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많이 하셨죠? 부동산 투자를 해야 그래도 남는 게 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부동산은 크가지 3가지 요인으로 결정하는 것 같아요. 자금, 시간, 정보. 이 중에 뭐 하나라도 내가 투자를 해줘야 돼요. 내가 남들이 모르고 있는 정보를 먼저 캐치를 해서 뭐 자금력이 있으신 분을 동원하여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돈을 묻어놓고 시간을 투자하든 뭔가 3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확실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부동산 투자는 크게 무리 없이 원활히 돌아간다는 거죠. 이때 부동산 투자를 뭐를 중점적으로 보시고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 보시면 내가 얼만큼의 금액으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투자를 해야 될지 또한 내 자기 자본이 아닌 타인 자본 갖고 진행을 할 경우에는 얼마 정도의 이자 부담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가 제일 첫 번째 시작이죠. 그리고 지금은 그 보유하고 관련된 세제가 많이 강화되다 보니까 입주하지 아니하면 비과세 요건도 못 받기 때문에 내가 입주를 할 건지에 따라서 입주를 안 할 거면 임대사업자로 보유를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시각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뭐 투기과열지구 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은 투자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재건축에 있어서는 권리가 전환된다라는 게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여기에 제가 알기엔 세무사님도 계시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구체적인 건 나중에 또 세무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몇 가지 요인을 한번 찾아보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말은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쉽게 설명드리면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의 차익을 조합원이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희가 도시재생을 니께 아니었는데 했으니 그거를 정부에 일부 환원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 발상이 나온 것 자체가 재건축으로 인한 거품이 워낙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조합원이 전적으로 100%를 다 가져가야 되느냐. 이 발상에서 시작이 된 건데 이 제도는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관리처분 인가를 받는 이제 구역들이 다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많은 조합들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작년 연말 안에 관리처분 인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했고요. 이 일대에도 그렇게 진행된 단지가 하나, 조금 이따 안내해드릴 구역 중에 하나인 13구역이 그런 구역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이제 재건축에 대한 분양가 전매 제한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재개발에 대해서만 써 있는데 조합원, 그러니까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시점부터 준공 때까지 이제 거래 제한이 생겼고요.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일자 이후에 이제 제한이 걸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임대주택 뭐 의무 비율 상향되었다 뭐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또 뭐 지금은 크게 와닿지 않으실 거지만 재개발을 재건축을 보유하신 경우에 아니면 갖고 있다가 팔고 다른 것들을 매입하시는 경우에 꼭 체크하셔야 될 사항이 재당첨 제한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선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조합이 분양권을 그걸로 인해서 내가 받았고 아니면 재건축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반 분양을 청약받은 것도 같습니다. 사업 시행의 주체가 조합이었다면 그 조합으로 인해서 권리를 취득하게 된 날의 기준이 관리처분 인가일인데요. 그 날짜 기준으로 5년 이내에는 재당첨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고 요거까지 설명해드리면 얘기가 너무 복잡해져요. 그냥 그런 게 있다더라 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새로 당첨을 받거나 매입을 했는데 내가 그 대상자여서 현금 청산을 해야 되는 사람이면 그 조합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팔아야 돼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사람한테. 이 거래 가능 시점이 관리처분 인가일 이전이거든요. 그 날짜 기준 안에 빨리 매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거하고 관련된 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개인의 여건에 맞는 환경에 맞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할 때 제일 많이 하셨던 투자가 갭 투자였어요. 이 갭 투자가 얼마나 많이 성행을 했는지 할 수 있는 요인은 딱 하나거든요.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붙어 있다라는 거. 그거를 직접 표로 보시면 서울 아파트의 매매 전세 비율이 한동안 이렇게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희 단지가 지금은 갭 차이가 거의 33평 기준으로 7억, 6억에서 7억 정도 나는데요. 한 2년 전? 이때까지만 해도 1억 정도밖에 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1억을 가지고 뭐 취등록세까지 1억 5천 정도를 가지고 집을 사도 충분했거든요. 그러한 1억 투자했는데 뭐 한 1년, 2년 뭐 요 사이에 3, 4억만 올라도 그게 어디예요? 그러한 투자 시점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시점은 또 오거든요. 또 오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많이 붙어 있다는 걸 딱 보시면 제가 인근에 있던 매매가, 전세가, 시세로만 이게 4년치를 비교한 거였거든요. 지금 현재는 6, 7억 정도 보유를 하셔야 33평이 매수가 가능하세요. 이게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조그만 투자 금액일 때 아무리 말씀을 해드려도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는 이렇게 갭이 벌어지고 나서는 살 거 없냐, 좋은 물건 없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크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크게 아파트 값은, 그러니까 주택의 가격은 4가지 분면으로 흘러가거든요. 사계절이라고도 얘기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왜냐면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면 순환이 다시 돌아올 거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실 것 같아서. 이때는 매매가는 움직이지 않아요. 전세 물량이 계속 있는데 매매 물량이 없어서 사람들이 집을 사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전세만 갑니다. 저 때는. 그래서 매가는 고정되어 있고요. 전세가가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조금씩. 얘네들이 점점 전세가가 상승을 하면서 매가를 올려놓기 시작해요. 여기에서 조금 오르다가 이제 가만히 있다 움직였겠죠? 이렇게 하다가 움직이지 않던 매매가가 쭉쭉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전세를 살던 사람도 집 하나 더 사도 되겠네. 내 돈이면 조금만 차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가용자금 조금을 더 보태면 집을 살 수 있겠네 라고 하고 본격적으로 실투자자가 사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 시점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이제는 전세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고요. 매매가는 오르던 것이 주춤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시점에 와 있어요. 여기 시점에 와 있는 거죠. 이게 조금 더 가게 되면 전세가가 안 올라요. 계속. 이때도. 왜냐면 매가가 멈춰버렸거든요. 멈춰있다가 전세가 멈춰있던 시장이 조금씩 전세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한동안 매매가가 움직이지 않았던 게 조금 빠지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전세가와 매매가가 접하는 시점이 와요. 요 시점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러한 시점이에요. 이런 거 보고 그 가격의 4분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는 여름에서 가을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 시점이고요. 크게 부동산 시세를 보면 저희 경제지표도 그렇지만 10년 정도의 주기를 타고 이렇게 돌고요. 부동산 주기는 금융보다 조금 느리게 2, 3년 격차를 두고 포물선을 그리게 되는데 이 포물선 안에 또 작은 포물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이러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회전하면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이 딱 붙어 있었고 지금은 쭉 벌어져서 저희 단지 같은 경우도 1년 전, 2년 전보다 지금 전세가는 그대로 있고 매매가만 쭉 올라가줬어요. 그래서 한 6억에서 7억 정도? 요 정도의 차이를 두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아파트에 갭 투자를 하는 게 맞느냐 라는 물음표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재건축 쪽에 투자를 할 때 뭐 6, 7억이 필요했다고 하면 아파트 투자는 1, 2억이면 가능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으로 놓고 보면 아파트를 여러 채 사는 게 낫지 재건축을 하나 사는 것보다. 그러한 요인에서 저는 한 1년 전, 한 6, 7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쭉 올라가기 전까지만 해도 재건축에 투자하겠다는 분들에게 조금 기다리시죠. 뭐 동호수 추첨을 하면 이제 표준화되고 개별화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싼 물건들이 나오면 그때 매입하시는 것도 답입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파리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 묶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데 그러한 요인들 때문에 지금은 바라봐야 되는 시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시장도 눈여겨보시고 또 채권 투자 요즘에 NPL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NPL 투자는 경매를 모르시는 분들은 NPL을 먼저 접근하지 않으시기를 그게 가장 바람직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니면 지금은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 워낙에 제한이 많아졌기 때문에 비주거용 상가나 다른 것들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답인데 너무 많이 올라서 살만한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강남 서초 지역에 계속 재건축 시장에 대한 촉이 많이 살아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의 부동산 경기의 버블 시작은 한 1년 전? 한 1년 전 아니고 1년 반 전 정도 시점인 것 같아요. 가격을 제일 계속 주도해서 끌어올리는 게 뭐 개포주공, 반포 쪽 뭐 워낙에 재건축 시장들이 버블을 많이 일으키기 시작했는데요. 왜 그들이 버블을 만들기 시작했냐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부터 있었던 아파트 단지가 뭐 기존에 인프라가 깔려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옛날에 사람 살기 좋은 쪽에 대부분 아파트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미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나 교통이나 이러한 것들이 다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걔네들이 재건축을 하고 나니까 가격 상승을 끌고 가더라 계속. 걔네가 계속 주도하니까 그 옆에 있는 재건축은 얘보다 새 아파트니까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하다 보니까 분양가를 계속 올려주는 거죠. 그렇게 올려주다 보니 그것들로 인해서 가격 버블이 시작되기 시작했다. 근데 왜 걔네들이 그렇게 많이 버블이 일어났느냐. 살 수 있는 물건이 많이 없어요. 살고 계신 분도 나 여기 재건축되면 다시 들어와 살 거야 라는 관점이지 그거를 투자자 관점으로 여러 개를 많이 보유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아파트에 대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고 주식에서 말하는 대장주 역할을 걔네들이 신축 이후에 분명히 끌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재건축이 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 반포는 권역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반포는 좁은 지역 안에서 워낙 리모델링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포는 조금 다른 시각인데 왜냐하면 입지 가운데 그러니까 한 곳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재건축이 일어나잖아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반포는 어떠한 모습으로 갈지 조금 다양한 시각이 조금 더 필요하니까 반포는 제외하고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라는 거. 그러면 재건축이 이제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가볼게요. 기존의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는 새 집이 헌집이 되는 투자거든요. 내가 살든 임대를 주든. 하지만 재건축은 헌집을 새 집으로 만드는 투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조금 더 리스크를 많이 안고도 있습니다. 크게 재건축 사업하고 관련된 이제 절차에 있어서 큰 중심 두 가지가 있어요. 조합 설립 인가와 관리 처분 인가. 재건축은 현재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거래가 안 돼요. 거래 제한이 여기서부터 있고요. 재개발은 여기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조금 달라요. 이 시점은 권리가 부동산에서 채권으로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요 전에 매수했느냐, 요 이후에 매수했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매도도 이 전에 매도했느냐, 이 이후에 매도했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으로 세율을 채권으로 매기든 모든 조건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 기준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래가 이만큼 안 되는데 이 많은 기간 속에서 예외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10년 이상 보유하시면서 1가구 1주택이어야 돼요. 그러한 집만 거래를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파리대책으로 인한 거라서 파리대책 이전에 거래를 하셨던 분들은 무관하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러한 법들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등본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 저하고 저희 남편이 등본이 따로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주소지가. 제 배우자와 제 아이들을 다 확인하셔야 돼요. 언제? 거래 시점, 잔금 시점 둘 다요. 그거를 다 확인하는 방법은 지방세 납입증명서를 거래 시점도 잔금 시점도 둘 다 온 가족이 떼어 오시라고 요구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진행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원래는 한 조합에 분양권은 하나만밖에 못 받거든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 채를. 그래도 분양권은 하나만 받고 나머지는 다 현금 청산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곳에서는 여러 개 갖고 있으니까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청산을 하시는데, 언제 기준으로 그게 한 채냐 두 채냐 요게 중요하냐면 이 관리처분 인가일 기준으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 집이 한 채인지 두 채인지 아니면 분양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는 건 관리처분 인가 계획서라고 개별 목록이 다 있거든요. 계약서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분 앞으로 이 청약, 이 권리가액에 이 집이 나온다 안 나온다라는 게 개별 목록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계약하실 때는 꼭 그게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같은 집원인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 외에 뭐 해외 이주나 지방 전출 상속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거래 가능한 것들은 다 요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방배 지역은 워낙에 소유액 투자자가 많았고요. 작은 지분의 물건들은 거래도 원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상 보유하시면서 한 채만 가지고 계시는 집은 주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밖에 없어요. 뭐 빌라나 뭐 다세대의 한 호실만 가지고 있는 거는 극히 드뭅니다. 그분들은 끝까지 입주를 하시려고 가지고 계시는 거지, 지금 매매하겠다라고 나오는 물건의 대부분은 주택 규모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다소 높아요. 재건축에서 꼭 이해하셔야 될 것들이 한 가지 있다면, 비례율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비례율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아셔야 되는데, 전체 조합원분, 일반 분양분 전체를 다 합친 총 수입에서 사업비를 뺀 거를 조합원의 재산 가액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비례율이 높다고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얘기를 단적으로 얘기하면, 일반 분양분하고 조합원하고 분양가 차이가 많이 난다, 나한테 이득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거꾸로요. 어떠한 케이스를 보실 수 있냐면, 조금 이따 5구역 케이스를 보실 수 있어요. 5구역 같은 경우에 시공사가 변경돼서 비례율이 다시 산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직 다시 산정이 안 된 상태로 사업이 계속 굴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분양가가 변동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저 비례율을 다시 바꾸는 게 비례율을 바꾸는 거지 간평가를 바꾸진 않아요. 이 조합원 재산가액이 이게 간평가 기준으로 합산하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간평을 새로 하진 않고 옛날에 있던 거를 얼마로 쳐주겠다. 옛날에 5억이었던 걸 7억으로 인정해주겠다고 했으면 이제는 10억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 사업은 똑같고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비례율로 단지를 평가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인근 단지 대비 뭐 분양가, 뭐 아니면 세대수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같이 검토하셔야지 비례율로 재건축 단지를 평가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간평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한 채만 받을 수도 있고 두 채만 받을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에 영향을 좀 미치기도 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배 5구역이 되게 오래전에 간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주비에도 영향을 조금 미치기도 하고요. 이게 비례율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라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관심 있게 오신 게 이제 서초구 방배권역이 어떻게 바뀌냐에 대한 궁금증으로 오셨기 때문에 위치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이게 이제 방배동이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지금 여기에 강남 순환선이 연결이 돼서 여기로 나가면 서부간선도로를 10분 만에 만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쭉 이어서 계속 가시다 보면 수원역까지 30분밖에 안 걸려요. 예전에는 안쪽으로 진행해서 가다 보면 적어도 1시간 반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버스 노선 기준이에요. 그 정도를 가야 수원역까지 갈 수 있었는데, 지금 그 터널 개통과 이 강남 순환선의 연장으로 인해서 호매실까지 뚫려 있거든요, 그 길이.
그래서 그 길로 오시다 보면 버스 노선이 30분 만에 서울을 들어올 수 있어서 사실상 버스가 조금 더 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직 사당역하고 관련된 마스터 플랜이 다 정리가 되지 않아서 버스 노선을 변경하지는 않았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여기 서리풀 터널하고 관련은 있어요. 강남순환도로 또 조금 나가게 되면 과천 의왕간도로 외곽순환도로가 다 바로 이어져요. 지금 남태령 고개가 조금 밀리긴 하는데 그거를 조금 밀리는 걸 완화하기 위해서 그게 사당역 때문에 밀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남태령 그 언덕에도 버스 전용 차선을 만들고 있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공사가 마무리돼 봐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바로 이수교차로를 통해서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쪽을 쉽게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교통면에서는 그 어디보다 나쁘지 않은 지역이라고 생각돼요. 그러한 내용들 안내해드렸고요. 그리고 사당역 마스터 플랜이 뭐냐면 사당역 1, 2번 출구 앞에 지금 배수지하고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를 광교나 잠실 쪽을 생각해 보시면 아실 텐데 그쪽은 버스 노선들이 다 지하로 들어가 있어요. 버스 정류장이 지상에 없습니다. 거의. 대다수 많은 광역버스나 여러 가지 그 대중교통망이 다 지하로 들어가 있거든요. 지하화되어 있거든요. 거기로 우선은 다 집어넣을 생각인 거예요. 그것들하고 관련된 마스터 플랜을 서울시에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바깥으로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 방배 우성 아파트하고 합쳐가지고 복합시설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물려 있고요. 거기에서 버스를 환승을 안 시키는, 그러니까 안 집어넣으면 버스들이 다 유턴을 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유턴할 만한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차들이 너무 많은데 그 속에서 유턴을 해야 되니까 어딘가 회차시켜서 돌아나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사당역 마스터 플랜이 진행 중인데 이거는 방배 13구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지금 방배 13구역이 여기고요. 마스터 플랜이 나오는 위치가 여기예요. 방배 5구역은 이쪽에서 제일 큰 구역이고요. 지금 3,000세대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가 거의 그 방배 재건축의 거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6구역이 여기 함지박사거리에서 그 카페골목 그 사이의 블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서리풀 터널이 여기 공사 중이고요. 관통은 됐는데 개통은 내년 2월이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 파란 구역들은 아직도 진행 중인 곳들이고 원래는 13구역도 색깔이 이거였는데 작년 연말에 정말 미친 듯이 달려서 관리처분 인가를 어떻게 받았어요. 저도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크게 비교해 볼 만한 아이들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뒤에 다시 알려드리고요. 원래는 가장 핫한 곳은 방배 5구역이에요. 이 방배중학교 옆에 여기에 사립초등학교도 유치하는 내용이 있고요. 세대수도 워낙에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방배 5구역이 뜨거운 감자는 맞거든요. 근데 시공사 변경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리스크도 참 많이 안고 있는 단지라 저게 베스트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저거를 다시 필터링해서 보실 수 있는 눈을 조금 키우셔야 돼요. 그 눈을 키우기 위해서 6구역을 꼭 꼼꼼히 보셔야 되고 13구역도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하는 애들이고 위치도 가깝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본적인 플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기준으로 방배 5구역을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양가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저쪽 같은 게 분양가 3,000인데 얘가 조합원 분양가 2,300으로 원래 분양 신청을 받았었거든요. 변경이 되어야 돼요. 아직 그 변경안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로 그 다음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필터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치적으로 이렇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서리풀 터널. 이 터널이 개통이 되면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이수역에서 강남역이 직경으로 4km예요. 정확히. 근데 얘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아까 강남순환도로 때문에 외곽에서 들어오는 버스가 운행시간이 1시간 반 막 이렇게 단축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버스는 원래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기름값도 그만큼 아꼈고 기사 월급도 똑같이 나가는데 운행하는 코스가 너무 짧아진 거잖아요. 안으로 더 땡겨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도를 통해 보시면 돼요. 여기서 더 들어가야 되는데 더 들어가면 강을 건너가기가 어려워요. 여기 동작대로는 그냥 승용차들은 다니는데 버스 노선은 일로 하나도 안 다니거든요. 왜냐면 4호선을 끼고 가는 것도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4호선하고 버스하고 똑같이 가면 4호선이 훨씬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버스 수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얘네들을 가장 좋은 방법은 강남역까지 끌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보통 워낙에 많이 밀리고. 그런데 지금은 사당역에서 다 돌아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횡으로만 많이 다녔지. 이게 가로로는 거의 소통이 없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이 소통이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서초대로하고 이 동작대로가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만나는데 터널 하나만 뚝 지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서초역을 걸어서도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 노선을 이렇게 회차를 시키면 조금 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변할 게 서리풀 터널이 뚫리면 버스 노선 체계가 많이 바뀔 거예요. 그 체계가 바뀌어줘야 사람들도 다니고 집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서리풀 터널 이미 다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30년 동안 한다 했던 걸 이제 하는 거고요. 이게 개통되는 시점 이후에 느낌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좀 비교 데이터가 맞지는 않지만 위례가 생길 때 저도 부정적이었어요. 거기 그 끄트머리에 뭐가 거기 아파트 별로 집값 모르겠어 라고 했는데 그 일대에 신축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그쪽이 또 핫해져 가지고 많이 인상되고 이랬는데 이 터널이 하나 뚫리는 건 원래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도시계획은 크게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계획 발표, 착공, 준공 이렇게 세 번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기간에 30년이 걸렸습니다. 한다 하고 안 했기 때문에 30년 동안 쭉 깔은 거예요. 기대 효과를 이렇게 쭉 펼쳐놓은 거죠. 그러다가 착공을 하고 조금 올랐어요. 그런데 준공된 이후 시점은 뭐라고 보셔야 되냐면 바로 안 나타나고요. 2년간 나타날 거예요. 준공 후 2년까지. 그때의 느낌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쪽 권역의 아파트 값을 검토하실 때는 아니다라고 부정하실 수도 있지만 서초 역삼 쪽하고도 가격 비교를 하셔야 돼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기대 가치가 얼만큼 차이가 나고 저쪽이 100이라고 하면 여기를 85를 부여할 건지 90을 부여할 건지 계산을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방향으로 가격을 검토해 보시고 여기가 사업성이 있는 곳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금방 드렸던 얘기고 영향은 있어요. 확실히. 얼만큼 있냐의 문제인데 이게 어디에 얼만큼 미칠 거냐라고 하면 서초 동작 여기 권역, 이 지금 동작대로를 기준으로 반경 한 1km 정도까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 큰 길하고 만나는 게 동작대로하고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광역적인 역세권을 기준으로 반경을 돌리셔도 되는데 1km 너무 크다 하면 500m까지만 돌리셔도 돼요. 그 정도 검토해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제가 저희 쪽 단지에 대한 검토를 가장 많이 할 때 강남역이 저쪽에서는 되게 큰 도로의 이제 중심선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수까지가 4km 반경이거든요. 4km 반경을 거꾸로 크게 돌리셔서 가격 비교를 다른 쪽하고 여기하고 연차하고 가격 비교를 해보시면 명확하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구역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드리고 방향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방배 5구역이 여기에 이제 이수중학교라는 학교가 있고요. 여기 초등학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사립초등학교 계획이 있어서 아마 그게 이 일대에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한테는 제일 큰 이슈를 주는 것 같아요. 이 일대에 사립초가 없는데 5구역이 생기면 사립초가 생긴대. 무조건 5구역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5구역이 가격이 오를 거면 그러면 6구역은 안 오르고 13구역은 안 오르냐? 저는 거꾸로 다른 구역을 먼저 선점하셨다가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시각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으나 하나만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걔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다른 거를 먼저 선점해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관리처분 인가가 당연히 낮고요. 분양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당 2,300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변경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3구역이나 6구역하고 꼭 비교를 하셔야 돼요. 평당 1,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비교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이주 시작했어요. 이주를 시작했고 철거 개시는 내년 초로 잡혀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가, 비례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명확히 정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이슈가 나올지, 하지만 뜨거운 감자인 건 분명해요. 그냥 먹기는 너무 뜨겁고 그렇다고 방치하자니 다 잡을 수 없을 것 같고 이거는 명확한 단지인 건 분명합니다. 그 다음 방배 6구역 같은 경우는 11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여기는 임대 아파트가 하나도 없고요. 다 평지예요. 아까 방배 5구역의 특징을 보시면 여기가 가장 꼭대기예요. 지금 저희 단지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수역하고 여기까지의 거리를 요 아랫역을 보면은 그냥 평지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계속 능선으로 이어지는 거라 여기가 제일 꼭대기예요. 그리고 작은 평수들이 이렇게 둘러가지고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점점 안으로 오면서 큰 평수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층은 요 아래쪽이 높고 여기는 낮고. 왜냐면 여기 층고 제한에 안 걸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가 되었는데 사실상 남양뷰는 이쪽만 조금 보이겠죠. 그런데 여기는 뷰보다는 입지적 요인 때문에 조금 더 선호되는 단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육구역의 장점은 다 평지예요. 지금 딱 여기 사거리 위치가 함지박 사거리고요. 여기에 내방역이 있는데 내방역에서 여기까지 300m 정도 될 거예요. 거리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하철역에 딱 붙어 있지는 않은데 서리풀터널 나와서 사실상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더 낫다, 조용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편이고요. 동네 안쪽에 있기는 한데 그렇게 입지 요인이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배를 좀 아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쪽은 방배가 아니다라는 시각도 좀 있으세요. 원래부터 옛날부터 설해마을 쪽이 고급 주택들이 많았고 그쪽으로 많은 이제 인프라가 방배 쪽은 그쪽 인프라를 많이 이용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쪽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의견들도 있어요. 6구역의 장점은 조합원들이 협조가 되게 잘 일어난대요. 건설사는 대리 미편한 세상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5구역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5구역은 현대산업개발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는 임대주택에 하나도 없어서 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분양가는 여기는 거의 픽스가 됐고요. 추가적인 뭐 사업비 인상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조금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분양가 3천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5구역보다 조금 일찍 이주를 시작했어요. 이미 나가는 세대들이 좀 있는 편이고요. 올해 연말 12월 달부터 철거 개시해서 진행이 되면 크게 노이즈 없이 사업 진행은 무리 없이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3개 구역 중에서는 가장 속도전을 내기에 좋은 단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자금의 환가도 더 빨리 올 수 있는 단지다라고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13구역. 아까 먼저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 지금 동덕여고 뒤편산이거든요. 동덕여고 뒤편에 있는 이렇게 북사면에 있는 땅이에요. 여기가
지금 사당역하고 방배역을 넘어갈 때 이렇게 구릉이 하나 있는데 그 구릉 남쪽이라고, 이 도로의 남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상 이쪽이 인프라가 제일 없었어요. 제일 없었는데 여기에 인프라를 크게 받쳐줄 게 아까 말씀드렸던 사당역 마스터 플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군면에서는 이쪽은 뭐 롯데캐슬 아르떼 여기 위치도 그렇지만 서울 상문 쪽을 많이 가는 지역이어서 남아이 학군 때문에 조금 더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는 다 좋은데요. 아직 뭐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뭔가 나와 있긴 한데 신뢰감은 살짝 떨어지는 단지여서 잘 검토하셔야 되고요. 대신에 매물을 찾으실 때 투자 금액이 조금 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그러한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분양가는 거의 아까 6구역하고 비슷한 금액으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5구역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5구역이 아까 한 평당 한 700 이상 싼데 그걸로 그대로 그 사업 진행을 못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5구역 물건을 안내를 받았는데 환급금이 5억이다 라고 얘기했다. 20억을 투자해서 5억을 환급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걔네들을 분양가 조정을 하면, 비례율 조절을 하면 환급액이 2억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내를 받으시는 거에서 거꾸로 5구역 물건은 6구역이나 13구역하고 비교를 한번 해서, 왜냐하면 설명을 해주는 쪽에서는 관리처분 인가 기준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해주는 공인중개사는 그렇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한 번 더 필터링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대부분 아까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는데 단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메리트가 제일 좋아요. 그거는 누구도 의심할 수가 없어요. 1000세대짜리 아파트하고 2000세대짜리 아파트, 3000세대 아파트의 규모는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은 명확해서 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고요. 이 인근에는 사립초등학교가 전혀 전무하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가 원래는 5구역은 이제 이수초등학교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보다는 거기 위에 사립초등학교가 생기면 우리들만의 리그로 조성이 되는 곳이라서 그러한 면에서 더욱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6구역이 가장 좋은 건 심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심플하다는 건 매번 사업 진행을 하면서 어느 조합이나 다 조합원과의 분쟁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다 이렇게 처리 속도나 아니면은 크게 간평가로 인한 노이즈도 다른 데에 비해 적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구역은 있는데 안 보여요, 잘. 그래서 저도 거꾸로 물건이 오픈이 되면 거꾸로 역산해 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제가 계산을 해보고 그래도 이 금액이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금이 조금 들어가니까 좋네? 아니면은 거기 위치에 요 정도 규모의 분양가를 받으면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어떤 게 더 좋냐? 투자 금액이 사실상 꽤 많이 나가요. 제가 PT에는 넣지 않았는데 물건을 한두 개만 실제 있는 물건을 기준으로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안 들고 올랐다. 투자 규모를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프리미엄을 얹었을 때 아까 33평 기준으로 분양가가 한 10억 정도 되는 게 프리미엄을 얹었을 때 12억, 13억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정도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은 다 두 채짜리예요. 1+1 조건이 대지하고 건물의 면적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아파트를 한 채만 받는 게 아니고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받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거의 많이 나오는데 가액 규모로는
20억이 다 넘고요. 전체 규모로는. 그중에서 이주비를 뺀 나머지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하나 여기 지금 보시면 간평가 기준으로 이주비가 40% 진행이 되고요. 무이자로. 유이자로 20%가 추가 대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5구역은 간평가가 낮게 나왔다. 낮게 나온 게 아니고요. 시점을 빨리 받은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간평가를 늦게 했고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움직인 거에 대한 반영이 덜 되어서 그래서 걔네들이 더 낮게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5구역은 이주비를 조금 받아요. 이해되세요? 걔네들 때문에 똑같이 매매 금액은 20억짜리인데 6구역이나 13구역은 간평 금액이 12, 권리가액까지 해갖고 12, 13억이다 라고 하면 걔네들은 간평가 했을 때 실제 나오는 금액이 한 30% 적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이주비가 그러니까 지급되기 전에는 기준금액이 간평가 기준이거든요. 간평가 기준의 40%, 간평가 기준의 20%로 무이자 이주비와 유이자 이주비를 산정을 하는데 이주비가 지급되고 나서 그 다음 대출 진행하는 것들하고 관련해서는 권리가액 기준이에요. 저희가 간평을 10억을 받은 집이었고요. 지금 120% 비례율 적용을 하면 12억이거든요. 그러면 이주비 지급 전에는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 게 4억 플러스 유이자 2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토탈 6억을 받는데 이 경우에는 권리가액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4.8억을 무이자, 유이자를 또 2.4억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갑자기 7억 이상으로 올라가죠. 그럼 내가 그만큼 투자하는 돈이 줄어들죠. 이러한 포인트를 이용해서 투자 금액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언제 살 거냐, 언제 살 거냐에 따라서 조합에 따라서 이 이주비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최근 진행되고 있는 조합들을 보면 대부분 40, 60 대출 규제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렇게 진행되는데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이 이주비 지급이 한참 되고 있을 때예요. 지금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있으면 이주비 지급 기간이 끝나거든요. 그 이후의 대출은 오히려 권리가액 기준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금이 적게 들어간다 라고 계산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재건축 투자를 하실 때 오히려 동호수 추첨 시점에 매수를 하시는 건 어떠냐라고 옛날에 생각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이유는 동호수가 결정이 되면 지금은 막연한 구름 속에 있는 물건이면 그때는 좋은 자리, 나쁜 자리, 좋은 층, 나쁜 층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가 기준으로 내게 좋은 물건이면 평균 기준으로 좋은 물건이면 거기에다 피를 1억을 던지든 2억을 얹어서 팔 수도 있고 거꾸로 그거보다 조금 못하다라고 하면 빨리 없애자. 나 어차피 요 동호수 입주 안 할 거니까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저렴하게 파실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하고 관련되는 가격의 표준화가 명확하게 되는 시점이 동호수 추첨 이후 시점인데 이 시점까지 기다리시려면 거의 한 1년 정도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런데 1년 후에 가격이 어떻게 될지 살 수 있는 물건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은 파리 대책으로 인해서 입주권 거래가 어렵다라는 거. 그러기 때문에 공급량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빨리 선점을 할 건지 아니면 기다렸다 살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재건축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조합에는 하나밖에 안 나와요. 하나밖에. 어느 부동산이 물어보더라고요. 한 집은 남자분 공동 소유고, 소유고 한 집은 두 채를 가지고 계셨는데 한 집은 부부 공동 소유래요. 이럴 때 부부 공동 소유인데 만약에 남자분이 둘 다 가지고 있었으면 한 채밖에 못 받거든요.
근데 한 채는 남편분 명의, 한 채는 부부 공동명의였어요. 그런데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때 대상자를 와이프 앞으로 하시고 외 1인 이렇게 하시면 이분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하고 관련되는 자격은 꼭 확인해 봐야 된다. 그 확인할 때 관리처분 인가 계획표 있는 거 그거 보시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주택 소유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건 지방세 납입증명서로 보시면 돼요. 뭐냐면 지방세 납입증명서에 아이 앞으로 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애가 따로 나가서 살고 있는데 미성년자인 경우에요. 이 경우에는 따로 나가 살고 있는데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아이 앞으로 주택들 많이 해놓으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 지방세 납입증명서가 어느 거에 대한 과세인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거는 사모님이 직접 안 하셔도요. 공인중개사가 원래 해야 돼요. 그 일을. 알고 계셔야 그쪽에서 놓치면 이거 왜 빠졌어요? 저 어떤 서류 더 주세요. 라고 말하실 수 있으니까 머리에 담고만 계세요. 명확히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라는 거. 또 하나 투자하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처분이 인가기준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다르고요. 또 보유기간 연한 자체가 달라져요. 많은 것들이. 그래서 내가 재건축을 투자할 때는 정말 장기 투자로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6구역 같은 경우는 조금 명확해서 그 시간이 좀 짧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들로 인한 리스크를 안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돈은 들어가지만 보유 연한이 시작되는 거는 준공 시점이에요. 그래서 달라진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거를 조금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그렇죠. 관리처분 인가일 기준으로 주택이 채권으로 바뀌는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양도세하고 관련되는 것도 달라져요. 지금 다주택자 중과제도 있잖아요. 그게 주택을 매도할 때는 중과가 되는 거고 입주권을 매도할 때는 중과가 되지 않거든요. 아파트 두 채와 입주권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아파트를 한 채 팔 때는 3주택으로 봐요. 입주권도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입주권을 팔 때는 얘를 채권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중과의 대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더라. 자세한 건 세무사님 통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다주택자 이제 중과 제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나 집 한 채 있는데 나 재건축 하나 사고 싶은데 어떻게 사야 되느냐. 이때 1가구 2주택을 산출하는 계산이 재건축은 조금 달라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첫 번째 집을 사고 두 번째 집을 살 때 1년의 갭이 존재해야 되고요. 두 번째 집을 산 날로 3년 이내에 첫 번째 집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럼 총 4년 정도의 시간 이상이 이제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이제 걸린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재건축을 샀는데 샀는데 아직 안 지어졌어. 그럼 3년 안에 내 집 팔으래매. 팔아야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이때는 완공을 기준으로 2년 안에 팔아야 된다. 그 전에 팔아도 되고요. 당연히.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어요. 완공하시고요. 새 집에서 1년 이상 사셔야 돼요. 1년 넘어서 2년 사이에 내가 거주 안 하는 상태로 팔 수도 있지만 거꾸로 안 살면 비과세가 안 돼요. 새 집에서 1년 이상을 거주를 하셔야 종전주택을 파는 걸 비과세를 적용을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거래되고 있는 1+1 물건이 두 채잖아요. 두 채인데 얘를 두 채인데 중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어요. 원래 1+1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는 한 채는 무조건 작은 걸 받아야 되거든요. 25평이에요. 59제곱미터가 25평이거든요. 한 채는 작은 걸 받아야 되는데 얘는 3년 안에 파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플랜을 3년 안에 팔 거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안 돼요. 걔는
어떤 거를 먼저 팔아도 상관은 없어요. 두 채 중에. 그런데 먼저 파는 한 채는 과세, 나머지 한 채는 비과세.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임대사업자를 활용하는 게 어떠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재건축 말고 일반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시는 분 꼭 내라 하거든요. 이 자리 뭐 만들어주신 저기 사모님도 옛날에 저한테 물어보시고 무조건 내라 그랬어요. 정부 정책이 바뀌었다고. 정부 정책이 바뀌면 정부 정책에 맞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4년짜리는 뭐 종부세 배제 신청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서 8년짜리 밖에 그 혜택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려고 하면 첫 번째는 임대사업자를 내는 시점 말고요. 철거해서 공사하는 기간이 보유기간으로 인정이 안 돼요. 임대사업자로 보유하고 있는 총 의무기간 8년 속에 이 공사기간이 빠져야 돼요. 그러면 건물로 있었던 상태와 완공 이후 시점을 합쳐갖고 8년 이상을 보유하셔야 되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집을 그렇게 보유하시면 안 되고, 또 하나 임대사업자의 핵심이 증액 제한이거든요. 전세를 한번 줬으면 그 금액에서 5% 이상 증액을 못해요. 월세를 주셨어도 환산보증금으로 계산을 하셔서 5% 이상 증액을 못하거든요. 근데 다들 아실 거예요. 신축 입주단지는 전세금이 엄청 싸죠. 또 임대사업자를 낸 집은 내가 들어가서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한번 주면 그 다음 전세를 증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을 많이 묶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있는 건 임대사업자로 묶는 게 오히려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 단 팔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상가를 파실 때 많이 진행하는 포괄량 수도 방식으로 그 다음 사람이 나의 임대사업자 의무기간을 넘겨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많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게 크게 관점이 없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상가에 대한 임대사업만 했지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에 대한 관점이 많이 없으셨는데, 지금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많이 거기까지 끌고 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도 임대사업자, 이 사람도 임대사업자. 주변에 매수하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다 임대사업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만 지켜보신다고 하면 아주 못 파는 거 아니다. 또 하나, 그거 철회하시면 1,000만 원 과태료 내시면 됩니다. 네. 내가 오른 인상액이 많다면 1,000만 원 그냥 단순 비용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접근하시느냐에 따라서 이게 독이 될 수 있고 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으로 부동산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기다리실 거냐는 거죠. 내가 사는 집이 있어서 나는 더 이상 투자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분은 기다리시는 게 맞고요. 그건 아니고 조금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나는 이쪽을 원한다 라고 하면 그런 것들로 인한 변화를 꾀하실 수도 있고, 또 이쪽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을 또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면 그 지역 속에서 또 괜찮은 물건들을 찾아가는 게 맞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5구역만 찾고 다른 것들을 잘 안 찾으셔요. 그분들은 6구역이나 13구역에 대한 관점이 잘 많이 없으셔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그분이 갖고 계시는 돈, 가용기간, 여러 가지 요인들을 비교해서 6구역이 더 맞는 분일 수도 있고 13구역이 더 맞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분한테 맞는 물건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할 때 내가 뭐 청약으로 뭐 받을 수 있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또 거꾸로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있는 집을 다 팔고서 청약 넣으면 미달이잖아요. 다자녀 청약. 그런 걸로 선점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타겟 지역을 하나 잡아놨다면 거기에 맞게 내 조건을 변형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다주택자 대출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어떤 분들은 임대사업자를 활용하세요. 담보대출은 개인대출이고요. 임대사업자 대출은 기업대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신용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러한 요인도 있고 또 대부분 재건축단지는 개인 신용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건물 담보로 해주기 때문에 거기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담보 규제를 잘 피해가기도 해요. 오히려 신규 아파트 청약 넣으셔서 내가 대출 규제가 안 돼서 거기에 걸려서 계약 진행 못하고 철회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되기 전에 사전에 먼저 검토해 보시고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워낙 고가잖아요. 집들이. 다 종부세도 9억 이상 부과 대상인데 그러한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여기 단독 명의로 계신 남자분들은 빨리 사모님하고 쪼개셔가지고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모색을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사업자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방법은 되게 많거든요. 재건축은 워낙에 가액이 크기 때문에 거기랑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존에 갖고 계신 집들이나 추가적으로 앞으로 집을 보유하실 분들은 정책을 잘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부동산 정책은 완화됐다, 강화됐다, 완화됐다, 강화됐다를 주기적으로 반복해요. 지금은 확 조였다 그러면 한 3, 4년에 또 풀어요. 그러면 요 완화되고 조여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활용하신다고 하면 지금 기준으로 부동산을 판단하는 것도 맞지만 5년 뒤, 6년 뒤, 몇 년 뒤를 바라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바른 선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원래 재건축이 내용이 엄청 많은데 1시간 반 동안 뭘 녹여드려야 되나 고민을 좀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더 많이 알려드려야 되는데 다들 멘붕 오셔서 못 일어나실까 봐 그래서 심플하게 준비했어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바라보시는 부동산에 대한 시각 아니면 투자에 대한 시각을 조금 더 넓히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